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녹색당의 거침없는 하이킥이라는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5명이 쓴 책을 이야기하는 자리. 이번 총선에서 한석이 확보되면 1번 후보가 2년 일한 뒤 사퇴하고 2번 후보가 나머지 2년을 일하게 됩니다. 다른 후보들은 비서관이나 기사로 일하게 되고요. 2석이 확보되면 역시 2년씩. 이 무슨 얘기지? 그들은 우리는 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녹색당이 대의원을 선거 대신 추첨으로 뽑는 것도 인물보다는 팀이 중요해서다. 저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만화 송곳의 대사는 매번 메시아를 갈망하면서도 매번 실패해온 한국 정치에 그대로 적용된다. 나는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보다 그들의 팀이 더 궁금하다. 후보들은 한마디씩 포부를 밝혔다. 가장 약자인 동물에 대한 배려가 당연시 될 때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월 기본소득 40만 원 보장은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 원씩 주는 것이 바로 월 기본소득이죠. 또 다른 후보, 우리에게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 사는 한 가지 루트밖에 없습니다. 보다 다양한 삶의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후보들에게 질문 쪽지들이 전달됐다. 친구가 계속 자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을 돌보지 마라. 그러면 너도 남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럴수록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녹색당은 2012년 총선에서 0.48%, 2014년 지방선거에서 0.84%를 득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를 얻어야 국회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과연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권력 정치가 아닌 삶의 정치를 외치는 이들의 도전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느덧 한국 정치가 잃어버린 가치 논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란 사실이다. 이날 나의 무력감을 걷어낸 것은 신지혜 후보가 전했던 우화 한 토막이었다. 밀림에 큰 불이 나서 동물들이 달아나는데 벌새 한 마리가 불을 끄려고 물을 머금고 오갔습니다. 코끼리가 물었답니다. 그 정도 물로 과연 불을 끌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벌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벌새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사회를 바꾸어 나갈 때입니다. 네. 사표 방지 운운했던 사람들 좀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말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대통령 파견 특사 자격이긴 하지만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은
원유철 원내대표의 출국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쟁점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해 왔었지요. 자,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남미로 간단 말이죠. 정말 긴급 상황 맞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같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더니 정작 야당과 협상할 여당 대표는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다른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즉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보육과 관련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 봤더니 7곳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요.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억지 추정으로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장은 퇴직자와 신규 교원의 인건비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등 인건비 예산이 부풀려졌고 전년도 재정 수입에서 쓰고 남은 돈 역시 4,663억 원가량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하기 싫어서 예산 없다고 뺑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시도 교육감들이 말이죠. 조선일보 역시 이 주장을 거의 인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교육청들은 인건비나 시설비 예산은 연말에 사후정산하는 게 맞고 자치단체 전입금 역시 올해 예산이 아닌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관리라면서 결국 예산을 미리 당겨 쓰라는 이야기 아니냐라면서 반발했는데요.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 추가 감원을 전제로 가용 재원을 계산했지만은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1,500명을 해고하고 그 재원을 누리과정에 쓰라고 하는 요구를 교육부가 한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출연한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2부가 곧 올라올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 910억 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학부모의 피해를 막은 다음 나중에 해법을 찾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왜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런 반박인 거죠.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교육청이 아닌 경기도청이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은 미봉책으로 난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원적인 해법, 본질적인 해법,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것인 만큼 법제도 정비와 재원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남경필 지사가 할 일이란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또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장인 한만수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장과 이사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교내외에 확산시키는 등 지속적인 학교 비방과 동료 교수 폭행 등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만수 교수는 총학생회와 함께 현 총장인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과 이사장 일면 스님의 탱화절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해왔지요. 지난해 10월부터 학생들의 50일에 걸친 단식과 투신 예고 등이 이어지니까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달 3일에 이사진 전원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당시에 일면 스님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이 보광 스님 총장이지요. 이 보광 스님 역시 그만둔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만수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온 이사장 일면 스님. 이번 징계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 상당수 징계위원이 현 보광 스님, 즉 총장의 인사들입니다.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사퇴 예정인 이사들이 학교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을 징계할 자격이 있느냐? 사퇴의 장본인인 보광스님 역시 총장직에서 해임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이사장, 총장, 그때 물러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이사장, 총장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가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김시철 부장판사,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름 기억해두자라고 했지요. 원세훈 봐주려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공판에서는 김시철 부장판사가 손자병법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적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북이 아닌 대남 여론 공작, 이것도 일종의 종북 세력 다스리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노출한 것입니다. 김시철 부장판사가 말이죠. 자, 그러자 검찰 측 좌장인 박형철 검사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라면서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시철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2월에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서 재판부가 바뀔지도 모르니 다음 기일은 3월 14일에 잡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형철 검사가 그만둔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팀은 일주일에 2-3번 재판하더라도 재판부 변경 전에는 결론을 내셔야지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시철이란 이름,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이러고 있는지 이름 똑바로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김시철.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북핵 문제에 대응한 조선일보의 분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일보는 중국이 나서서 핵실험을 한 북한을 혼쭐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설 제목은 허구로 드러난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겁니다.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당일 우리 국방부는 중국에다가 한중 국방장관 간의 긴급 전화통화를 요청했다. 개통 일주일 만에 맞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긴급 상황 속에서 우리 측이 전화를 걸었는데 중국은 11일까지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정상 간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실험 다음 날인 미일 정상과 전화를 했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의견 교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역시 우리 측 요청에 중국 측이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장관은 작년 7월 한중 관계를 역대 최상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펼쳐지자 한중 관계의 밑바닥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외교 책임자가 역대 최상이라고 했던 평가가 몇 달 만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외교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0개월이 넘도록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없다는 강경 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지난 연말 정반대 방향의 합의를 해주고 말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본심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대일 외교에 이어서 대중국 전략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정권 출범 3년 만에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외교가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내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외교팀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장 외교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이 이런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네, 조선일보의 상심은 이해가 됩니다. 조선일보의 특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기사로서 굳혀가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치지요. 권력적 행위고요. 조선일보의 그간의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핵 실험 이튿날이죠. 지난 7일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예전과 달리 미국, 중국에다가 핵실험 사전 통보 안 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수차례 경고했는데 김정은, 시진핑 체면에 먹칠을 가했다. 또 뒤통수 맞은 중국. 8일자입니다. 중국 주민 물, 공기 이것이 방사능에 오염될라 불안. 투먼교 즉 북중 국경이 있는 이 다리는 통행금지. 북한 내의 반북한 정서 확산. 속도 내던 양국 경제협력도 중단될 분위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자문관. 육자회담 회복 불능. 중국 지도부 북한이 아닌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 중국 북한 대사 앞에서 핵실험 비판. 행동으로 이어질까? 이에 대해 중국 외교가에서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반응. 지난 9일자 미국과 중국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만진다.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실패. 중국의 북한 제재 카드는 원유, 금융제재, 석탄, 철광석.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 제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조선일보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설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중국, 북한 정권을 지켜주면서 북핵 반대 운운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타격을 입혀라. 조선일보가 중국에다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일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 3가지 원칙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밝혀. 이 3가지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따라서 평화, 대화로만 북핵 제재하겠다는 중국.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다는 중국. 이에 대해서 사설을 보겠습니다. 서로 책임 미루는 미국과 중국.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독자적, 자위적 조치를 결단해야 할 때다. 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설 중에 본문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 공조에 의한 외교적 해결책이 한계에 왔다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거듭된 실험을 통해서 핵무장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군사적인 대응도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소극적인 것보다 훨씬 자극적인 수단까지 검토해야 한다. 네, 조선일보가 이 사설에서 우리도 핵 만들자 이런 말은 담지 않았지만은 하여간 우리도 핵을 만들어서 북한과 대칭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하여간 조선일보에 날을 거듭할수록 더해지는 신경질, 더해지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와는 상반된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결국에는 북한을 감싸고 도는지 그 맥락을 짚은 사설입니다. 중국의 태도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이전보다 강경하게 결연한 반대와 북한의 불용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우리 정부의 핵실험 다음 날 낮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략 폭격기 B-52의 한반도 상공 비행은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틈을 더 벌리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절제하면서 긴장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고 했고, 관영 언론은 동북아의 평화 균형을 깨는 위험한 행동 등으로 남측의 태도를 표현했다.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중국 역할론이 오히려 중국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꼴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새 접근은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도 쉽지 않다.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핵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또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중국의 효과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 지금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압박 강화와 중국 역할론만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중재 노력을 펼칠 여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남북 사이에 작은 충돌이라도 생긴다면 이런 구도는 한층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핵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전략적 판단 없이 분풀이식 강경 대응만 해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핵 문제 악화를 피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신문 사설이 더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중국이 발끈했고 곧 북한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냐 떠벌리는 TV조선 보도. 들어보시죠. 혈맹을 강조해온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건 2013년 핵실험 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서열 3위인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면서 관계 복원 기류가 형성됐지만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았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즉각 표시했습니다. 중국도 핵실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앙된 모습입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뜻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모란보안 악단 철수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이번 핵실험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긴급 대책회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에 3,000명의 병력을 긴급 증파하는 등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견 밀무역 단속과 이 통관 절차 강화를 시작으로 서서히 독자적 대북 제재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압록강 유람선 관광으로 유명한 랴오니성 단둥 등 동북 접경 지역 관광업체들에 북한 쪽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도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 그동안에도 수없이 중국 지도부에서 시주석을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이런 생각은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 돌아가는 양상은 TV조선의 뜻과 다르게 전개되는데 핵실험 직후 대단히 강경하게 나왔던 중국의 태도가 어쩐지 조금씩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절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긴장고조는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 모두에 대해 절제와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어젯밤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왕 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핵 문제를 협상 궤도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6자 회담 조기 개최도 강조했습니다. 합권은 이른바 중국과의 전화불통. 한중 두 나라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된 것은 얼마 전. 개통될 당시 채널A 보도. 한국과 중국 국방부 간 통전화, 즉 핫라인이 개통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중 양국이 합의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인데요.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전에 개통한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한라인도 중국 측이 받지 않으면서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이 되도록 한중 국방 한라인이 가동되지 않으며 먹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핵실험 직후 중국 측의 한라인 통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 확성기 카드를 너무 성급히 사용해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좁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짜 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받지 않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일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내 번호들이 왜 안 받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니 전화 받아.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우리 증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아래로 떨어졌지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09원까지 치솟아서 원화 가치가 5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5% 넘게 떨어지자 대만, 홍콩 같은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자, 문제는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견실하다고 평가받던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설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은 작년 12월 2일부터 단 하루를 빼곤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 한 달간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규모가, 그러니까 팔아버린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서 작년 전체 외국인 순매도 규모인 3조 5,700억 원보다 많다. 이런 셀 코리아 행렬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작년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비교될 정도로 심각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탓에 당장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일은 없다라고 했다. 자,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 날 위기가 오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750억 달러 이상 부족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네, 유일호의 긍정의 힘이냐 아니면 나머지의 합리적 의심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노총이 진동 끝에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했지요. 상황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됐던 지난해 4월과 비슷해졌습니다. 정부가 5대 입법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렸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 추진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요. 9.15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겠습니다. 노사정은 기간제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 그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문안의 전부입니다. 이 합의문안에는 기간제의 사용기간, 갱신 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의 명확화 방안, 이런 것들은 추가 논의 과제로 지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아주 느슨하고 불명확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그러니까 대타협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합니다. 35살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비정규직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 고소득 전문직과 제조업 같은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노동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덜컥 이 법안에 담고는 이게 바로 노동계도 합의해 준 것이다 라면서 통과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합의문과 다른 내용의 5대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일주일 뒤에 정부 초안을 공개했고, 이때 노사정 중에 노정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던 것이죠. 정부 책임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4년 고속도로 정체구간 현황 자료를 보면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부, 서해안, 중부 등 3개 고속도로에서 정체구간은 모두 9곳이었습니다. 서해안선이 5개 구간 51.7km였고 경부선은 4개 구간 44.1km였습니다. 중부선에는 아예 정체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부선과 서해안선에 정체 구간이 몰려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를 경부선과 중부선 사이에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선의 출발점은 구리시 토평동으로 중부고속도로의 출발점과 거의 같고 노선도 중부선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중부선과 서울 세종선의 이용자 상당 부분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새 고속도로를 넣는다면 당연히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경부와 서해안 사이에 놓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 세종선은 강남 거주자와 세종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도 서울 세종선이 미개발지가 많은 경부선 동쪽으로 간 것은 교통 수요보다는 보상이나 건설 등의 편의성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제 경부와 서해안선에 이렇게 도로를 놓게 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높겠죠. 그래서 싼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인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 문제 해결보다는 경기 부양과 총선용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쓴 야권 2004년 체제 기득권 혁파부터라는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1야당이 분당했다. 오히려 분당이 야권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냉정하게 보면 그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태가 이에 이른 만큼 일단 야당들에게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야권의 토대와 성격은 기본적으로 2000년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형성됐다. 지지 기반으로는 호남과 수도권의 개혁적 성향의 유권자가 결합됐고 정당 운영에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과 참여가 강조됐다. 이는 현 야권의 개혁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지지 세력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예상됐던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했다. 야권 내의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에 안주한 정치인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수도권의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의 기득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구성과 성격도 2004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당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향식 정당 운영도 기득권 보호 장치로 작동하게 됐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갈라졌으니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잘해보자는 식의 행동은 기득권끼리의 경쟁의 연속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표적 공천 운운이나 어설픈 영입 경쟁도 출현한다. 이는 2004년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키고 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분열되어 있는 야당들은 상대의 문제를 겨냥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2004년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는 작업, 특히 기득권화된 각자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인적 혁신을 먼저 진행할 때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 더 큰 통합과 연합의 길도 그 속에서 열릴 것이다. 네, 현 야권에게 환골 탈퇴를 요구하고 있네요. 어제 이 당은 되는 것도 없으면서 날마다 환골 탈퇴를 해서 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들 조금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당, 그 당이 정상이고 바람직하고 정의로워서 또 계속 지는 쪽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는 것이냐 인식하기 쉬운데 과연 이기는 쪽이 정의롭습니까? 건강합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야권의 환골 탈퇴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